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2월 22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요즘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가장 커다란 고민거리는 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때가 때인 만큼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직장 생활이 녹록지 않아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다 보니까 애들 관련해서 하나둘씩 문제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세대는 예전 부모님 세대랑 달라서 아이들 학교 생활에 좀 관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아서는요, 내가 학교를 다시 한번 다니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무래도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더 커다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2월 22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은 모간 스탠리에서 일하고 있는 마이크 윌슨의 의견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마이크 윌슨 기억하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월가의 쪽집게라는 별명을 획득한 그런 전문가죠. 2021년 발생했던 베어마켓의 시기 그리고 하락 추세를 정확히 짚어내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냐면 마운틴 에베레스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이 연상될 정도로 많이 올라갔다라고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마이크 윌슨이 보기에는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상황이 너무나 위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소프트 랜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자연스럽게 노 랜딩으로 넘어갔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경제 침체냐 아니면 경제 둔화냐, 그래서 보통 경착륙, 연착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사람들이 아예 경제 둔화도 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노 랜딩이란 말도 생겨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윌슨이 보기에는요,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고 믿고 있다. 뭐를 보고 믿고 있냐면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노 랜딩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지 않을 것이다. 경제가 둔화되든지 아니면 침체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노 랜딩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이크 윌슨은요, 그가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PE 레이시오가 18.6배까지 올라가 있다. 이거는 이제 TTM 기준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오는 1년 포워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8.6배 정도 올라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낮은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첫 번째 이유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ERP입니다. ERP는요, Equity Risk Premium의 약자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주식 투자 말고도 선택할 수 있는 자산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안전자산, 또 하나는 위험자산, 주식시장을 포함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굳이 안전한 자산 투자를 포기하고 리스크를 떠 안으면서 주식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수익률의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차이를 ERP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위험자산 그리고 안전자산에 기대되는 수익률의 차이가 155 베이시스 포인트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굳이 1.5% 정도 수익을 더 내겠다고 우리가 안전자산을 놔두고 위험자산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2009년 이후에 굉장히 구조적인 불마켓, 대세 상승장이라고 부르죠. 대세 상승장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가장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마이크 윌슨의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지금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 와중에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이러한 기준금리 상승이 멈출 텐데 인플레이션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연준 입장에서는 당분간 기준금리를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프 더 테이블이라는 것은요, 말도 안 된다, 당분간 일어날 수 없다,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지금 모습을 받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결론을 내보면요, 지금 현재 베어마켓 랠리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한 4개월 정도 베어마켓 랠리가 이어져 왔는데요. 이 이유는 뭐냐면 주식시장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입니다.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면서 지금 베어마켓 랠리가 일어났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상황은 투기성 광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너무나 많은 폭으로 주가가 단기간에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논리는 뭐였냐면 연준에서 조만간 기준금리 상승을 멈출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마이크 윌슨에 의하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모출받고 있습니다. 자, 물론 경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어닝이 리세션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리세션은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마이크 윌슨이 보기에는요, 지금 현재 리세션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리세션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높고 또 연준에서 조만간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금리 인하를 시행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는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당분간 미국 증시가 상승을 도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마이크 윌슨의 의견입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요. 바로 PMI 지수입니다. PMI 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펄처싱 매니저 인덱스의 약자고요. 자, 굉장히 그 산출 방법은 간단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는 건데요. 각 기업에는 이제 구매를 담당하는 담당 매니저가 있잖아요. 구매 담당 매니저한테 설문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당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의 비즈니스 상황이 전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달과 비슷하면 50, 그리고 전달에 비해서 비즈니스가 향상되고 있다, 확장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50 이상의 점수를 주게 되고요. 만약에 전달에 비해서 비즈니스가 악화되고 있다라면 50 이하의 점수를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구매 담당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이 PMI 지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월달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50.2가 발표가 됐습니다. 따라서 1월달에 비해서는 비즈니스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 구매 담당자들의 의견인 거죠. 자, 그리고 컨센서스는 47.5였기 때문에 시장의 전망치보다 훨씬 더 좋은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1월달에는 참고로 46.8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자, 이렇게 2월달 들어서 PMI 지수가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서비스 섹터의 PMI입니다. 자, 서비스 쪽만 따로 띄어서 보니까요. 50.5가 발표가 됐습니다. 컨센서스는 47.2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치가 발표가 된 거고요. 자, 1월달 서비스 섹터의 PMI 지수는 46.8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조업만 띄어서 PMI 지수를 보니까요. 47.8이 발표가 됐는데요. 자, 이 수치 역시도 컨센서스인 47.1보다는 높은 수치고요. 1월달에 46.9보다 향상된 수치입니다. 하지만 PMI 지수라는 것은요, 전달에 비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면 50 이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2월달에도 제조업의 현황은 전달에 비해서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긍정적인 부분은요, 2월달이 지금 최초로 7개월 동안 계속해서 PMI 지수가 하락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줬다는데 커다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PMI 지수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미국 경제는요, 서비스 섹터가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까지는 잘 견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까지 리세션에 대한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소식이고요. 최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 때문에 좀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슈가 있죠. 과연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면서 게임 업계의 강자로 군림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굉장히 커다란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지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원래 엔비디아는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것을 반대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바꾼 이유가 있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가 디케이드 롱이니까 10년짜리 계약을 성사시켰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 계약의 내용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엑스박스의 PC 게임을요, 엔비디아가 구축하고 있는 지포스 나우 게이밍 스트리밍 서비스에 지원을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는요, 앞으로 10년간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을 인수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임을 지포스에도 연결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똑같은 계약을 닌텐도랑도 체결했다는 기사가 동시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빠르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트위터를 통해서 스미스가 발표했다. 스미스라는 사람은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게임 쪽에 사장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요. 자, 이 사장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10년짜리 계약을 성사시켰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번에 체결된 마이크로소프트와 닌텐도와의 계약 내용은 뭐냐면요, 콜 오브 듀티에 가는 겁니다. 자, 콜 오브 듀티는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죠. 자, 그런데 이 콜 오브 듀티를 닌텐도에 제공할 것이다. 자, 그리고 조건이 있는데요. on the same day니까 같은 날이죠. 앞으로 새로운 콜 오브 듀티 게임이 출시될 때 같은 날에 똑같은 특성을 갖고 똑같은 컨텐츠를 가진 게임을 동시다발적으로 런칭할 수 있게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자, 그 얘기는요. 앞으로 적어도 10년 동안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닌텐도 그리고 엔비디아와 계약을 성사시키면서요. 규제 기관에서는 할 말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바로 전주였죠. 지난주에 독점 규제 기관에서 뭐라 그랬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게 되면 콜 오브 듀티 같은 게임을 독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이유를 냈었거든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닌텐도 그리고 엔비디아와 10년짜리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그러한 논리가 더 이상 적용되기 어렵게 됐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 합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아마존 관련된 소식입니다. 아마존의 경영진이요. 이번에 원격 근무 관련해서 굉장히 커다란 진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아마존의 테크놀로지 쪽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CEO인 앤디 제시를 재촉하고 있다. 자,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요. 최근에 리턴 투 워크 의무화가 됐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이요. 아마존에서 이제 발표를 하기를 corporate staff, 그러니까 본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요. 모두 5월 1일부터는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출근을 해야 된다라고 의무적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갖고 페티션까지 하고 있다. 탄원을 제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추가적인 기사를 보니까요. 지금 현재 인터넷 웹사이트가 마비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만이 불거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젯밤 기준으로 16,00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를 했고요. 지금 페티션, 탄원서에 사인을 한 사람도 5,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원격 근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문화로 정착된 상황에서 일주일에 3번 출근하는 것도 이렇게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격 근무는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단기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번에 이러한 직원들의 불만을 아마존에서 어떠한 식으로 해결을 해줄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뉴스는 메타 플랫폼즈 관련된 소식이고요. 메타 플랫폼즈가 이번에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에 유료 서비스를 런칭한다라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입니다. 자, 메타 플랫폼즈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번에 런칭을 할 예정인데요. 먼슬리니까 월정액을 내고 구독을 하는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런칭되는 구독 서비스의 이름은 메타 베리파이드고요. 베리파이드라는 것은 이제 확인됐다, 증명이 됐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이번 구독 서비스는요. 번들로 제공이 된다. 따라서 하나의 멤버십을 가지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주 내에 런칭될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가격을 보시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구독비가요. 외부로 가입을 하게 되면 $12 정도 되고요. 한 달이죠. 자, 그리고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가입하게 되면 한 달 구독비가 무려 $15 가까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가격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수수료 때문이겠죠.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만약에 구독비를 이 애플이 제공하는 iOS나 아니면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가입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외부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런칭되는 구독 서비스는요.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을 타겟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베리피케이션 배지, 짜가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다라고 지금 증명을 해주는 배지를 받게 되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어카운트를 보호해주는 기능도 있고요. 어카운트 서포트라는 것은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 상담하는 상담사가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아무래도 이제 크리에이터가 포스팅을 할 때 좀 더 많은 오디언스한테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부분이 이제 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는 구독 모델은요. 그냥 보통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매력이 없겠죠. 굳이 돈을 내면서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사용할 사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상품이 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 잠재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에 따르면요. 메타 플랫폼즈가 이번에 출시 예정에 있는 베리파이드 구독 모델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그리고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상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따라서 2024년 내년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매출이 $17억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구독 모델이기 때문에 마진이 굉장히 높은 매출이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메타 플랫폼즈의 이 구독 모델 때문에 그들의 매출이 1.7 빌리언 정도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까 조금은 회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서 피력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반도체로 넘어갑니다. 물론 이제 어제 미국 증시는 하락 추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 와중에서 TSMC는 2.73%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인텔의 주가를 보시면요, 어제 하루 동안 주가가 무려 5.6%나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인텔의 좋지 않은 어닝 실적도 한몫을 했겠지만 그 밖에도 좋지 않은 소식 하나가 전달이 됐는데요. 자, 인텔이 발표하기를 어드밴스 칩이라는 것은 이제 3나노를 얘기하는데요. 3나노 칩에 대한 주문을 연기할 것이다. 원래는 이제 올해 주문을 할 예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2024년까지 연기한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것도 2024년에 4분기까지 기다려야 3나노 칩을 생산할 것이다라는 좋지 않은 소식인데요. 자, 그뿐만이 아니고 타이완 세미컨덕터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악재가 겹쳤는데요. 2025년까지 유럽 쪽에 공장을 짓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자, 원래는요, 2023년 올해죠. 올해부터 이제 유럽 쪽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계획을 2년 정도 연기해서 2025년으로 연기할 예정에 있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따라서 TSMC 관련해서 두 가지의 악재가 겹치면서 TSMC 역시 주가가 3% 가까이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아주 오래간만에 메타버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번에 블랙록은 이제 투자 금액의 규모로 따지면 전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투자 기관이죠. 자, 블랙록에서 이번에 새로운 ETF를 런칭했는데요. 그 주제가 바로 메타버스라는 소식입니다. 자, 블랙록은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에셋 매니저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번에 런칭을 했고요. 새로운 ETF인데 메타버스에 포커스를 맞춘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출시되는 새로운 ETF의 이름은요, iShares Future Metaverse Tech and Communications ETF고요. 티커 네임은 IVRS입니다. 자, 그리고 이 ETF의 목적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베스트먼트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노출을 할 수 있다. 그들의 투자 자금을 기업에 투자할 기회가 생기는 건데요. 이 기업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메타버스를 구축하는데 사용하는 기술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익스펜스 레이시오를 보시면요, 수수료가 0.47%로 비교적 다른 메타버스 ETF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홀딩이죠. 제가 가끔씩 다양한 ETF를 소개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이 홀딩 때문입니다. 홀딩을 보면요, 각 테크놀로지별로 어떠한 기업이 투자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에 어떠한 기업들이 유망하게 보이는지, 그들의 의견은 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 블랙록의 의견에 따르면요, 단 4개의 기업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IVRS의 22.6%의 자금이요, 단 4개의 주식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 4개의 홀딩이 뭔지 궁금해지죠? 첫 번째는 메타 플랫폼즈입니다. 전체 투자 자금의 6.19%가 메타 플랫폼즈에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은 애플 5.73%고요. 세 번째로 엔비디아 5.53%, 마지막 네 번째 로블록스는 5.21%의 자금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블랙록이 보기에는 이 네 기업이요, 앞으로 메타버스라는 신기술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IVRS 말고 이미 기존에 출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메타버스 관련된 ETF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ETV, VERS, PUNK 그리고 FMET가 있는데요. 자, 올해 들어서 어떤 주식이 가장 추세가 좋은지 보면 METV입니다. 자,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18.16% 주가가 상승한 상황이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ETF 그레이드가 다른 것은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출시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오늘은요, METV에 포함되어 있는 홀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ETV는 라운드 힐 볼 메타버스 ETF고요. 자, 홀딩즈를 클릭하시면 탑 10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자, 지금 현재 투자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8.63%를 담당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로블록스 8.4%, 세 번째는 애플이죠. 7.47, 네 번째는 메타 플랫폼즈 6.71, 마이크로소프트 5.29, 그 뒤를 이어서 텐센트가 3.61%, 퀄컴도 들어가 있습니다. 3.35, 오토데스크 3.17, 타이완 세미컨덕터가 3.03이고요. 소니가 2.91%. 자,
이렇게 10개의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52.57%나 됩니다. 따라서 이번 ETF의 구성을 보면 라운드 1 볼 메타버스 ETF에 따르면 이 10종목이 다가오는 메타버스 시대를 개막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ETF의 홀딩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어떠한 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투자 논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이 됩니다. 2월 22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시킹알파의 프리미엄 멤버십 $99 특가 프로모션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없으신 분들은요,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작년에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셨는데 1년 구독 연장을 원하시는 분은요, 일단 시킹알파 들어가셔서 로그아웃을 하셔야 됩니다. 로그아웃 하시고 나서 제가 설명란에 올려드린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예전에 사용하셨던 이메일 애드레스 그리고 신용카드 번호를 가지고는 가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전에 사용하셨던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가입하시면 $239를 내셔야 되거든요. 따라서 $99 프로모션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메일 주소 그리고 새로운 신용카드 번호를 가지고 가입을 하셔야 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셨나요?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미 투자하고 계신 종목을 팔로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을 통해 원하는 종목을 찾아 팔로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종목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종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시죠? 종목에 대한 평가가 바뀔 때마다 바로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가 보유에서 매도로 바뀐다든지 월가의 점수가 보유에서 매수로 바뀔 때도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3가지 방식의 종목 투자 가치, 5가지의 평가 기준에 대한 점수가 나와 있고요. 해당 섹터에서 순위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투자 가치 평가 카드입니다. 시킹알파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미국 주식 종목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같은 섹터에 있는 기업들과 비교 평가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파란색 글씨에 퀀트를 클릭하시면 과거 퀀트 레이팅의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퀀트 평가의 기준이 되는 5가지 팩터 그레이드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면 세분화된 평가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각 항목별 점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퀀트 분석을 통해 과거 월가의 전문가들만 볼 수 있었던 기업의 펀더멘탈을 쉽게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시 종목의 메인 페이지로 돌아와서 아랫부분으로 쭉 내려오시면 해당 종목에 대한 수많은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멤버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혜택입니다.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들은 미국 주식에 관련된 최고의 분석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활용하시면 누구나 쉽게 기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로 조금만 더 이동하시면 배당주들에 대한 투자 평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배당 지급의 안정성, 일관성, 배당 성장성, 그리고 배당률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배당금이 가까운 미래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서 파악해 보실 수 있겠죠. 시킹알파의 프리미엄 기능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메인 페이지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 어닝콜 내용을 음성 파일이나 스크립트로 보실 수 있고요. 기업들의 프레젠테이션 혹은 SEC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미디어에 제공한 프레스 릴리즈도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과거 10년까지의 기업들의 파이낸스 정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대차 대조표, 현금 흐름표의 핵심 수치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Peers 탭을 클릭해 볼까요? 6가지의 종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툴입니다. 종목을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고요. 퀀트 점수, 주식 블로거들이 주는 점수, 월가 점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퀀트 랭킹, 퀀트 팩터 점수, 배당률, 밸류에이션 성장성, 수익성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새로운 투자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탑 스톡스에 커서를 올려놓고 톱 레이티드 스톡을 클릭하시면 시킹알파 알고리즘이 선정한 최고의 종목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 블로거 점수, 월가 점수, 이 3가지 점수에서 모두 매수 이상을 획득한 종목들만 나와 있습니다. 즉 삼관왕 종목들이죠. 그만큼 리스크는 적고 수익을 낼 확률은 높은 종목들이겠죠.
이 뉴스는 매일 시킹알파의 알고리즘에 의해 업데이트됩니다. 특정 산업이나 섹터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톱스톡스를 클릭하세요. 스톡 스크리너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킹알파가 설정해놓은 다양한 주제의 종목 발굴 툴을 이용하시거나 원하는 평가 기준으로 맞춤형 스크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 블로거들의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마이오또즈를 방문해보세요. 최고의 블로거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배당 주식 블로거를 클릭해볼까요? 그들이 올려놓은 모든 분석 기사들을 읽어볼 수 있고요. 이 블로거가 과거 해당 종목에 대해 어떤 평가를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주식 블로거를 찾으셨으면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분석 기사를 올릴 때마다 알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 투자 조언을 해줄 전문가 팀을 직접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구글 번역기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이 밖에도 시킹알파의 기능은 무궁무진합니다. 기관들의 투자 레포트, 최신 뉴스, 불과 베어의 의견 등 지금 바로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셔서 수많은 기능들을 직접 체험해보세요.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미주온 특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